자, 여러분,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곧 시행되거든요. 이게 대체 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까요? 아니, 최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왜 힘들게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그냥 버리고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망이 처한 아주 역설적인 상황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이죠? 어떤 지역에서는요, 전기가 남아돌아서 태양광이나 원자력 발전을 일부러 멈추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는 대도시나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부족해서 날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커다란 물탱크는 물이 넘쳐오르는데 정작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오는 파이프가 꽉 막혀서 물 한 방울 못 쓰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크게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거리입니다. 발전소들은 주로 저 멀리 동해안이나 서남해안 지역에 잔뜩 몰려 있거든요. 근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죠? 바로 수도권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잇는 송전선로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가 수도권으로 오는 길에 말 그대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불균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19년 기준인데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고작 4.6%예요. 거의 전기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충남이나 인천은 어때요? 200%가 훌쩍 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방에서 만든 엄청난 양의 전기가 수도권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좁은 길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변덕입니다. 이 숫자 77, 이게 뭘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춘 횟수입니다. 불과 5년 전인 2015년에는 단 3번에 불과했는데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막 널뛰기를 하니까 기존의 낡은 전력망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 전문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더라고요. 두어 명 과외하다가 갑자기 학교 전체를 운영하게 된 셈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중앙 집중형 전력망은 소수의 대형 발전소,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과외 학생만 잘 관리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십만 개나 되는 예측도 잘 안 되는 재생에너지원, 즉 학교의 전교생을 전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뭐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해결사로 등판하는 겁니다. 분산에너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정말 간단합니다. 전기를 쓰는 곳 바로 근처에서 만들어서 쓰자. 딱 이거예요. 우리 아파트 옥상에 있는 태양광 패널, 동네 마트에 있는 작은 발전기 같은 것들이죠.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발전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쓸 에너지는 우리 동네에서 직접 해결하자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전처럼 거대한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쫙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돼서 서로 전력을 막 주고받는 겁니다. 똑똑한 양방향 에너지 그물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고 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가상발전소 VPP입니다. 이걸 에너지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동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작은 에너지 자원들을 ICT 기술로 하나로 싹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 에너지 두뇌 덕분에 개인이나 작은 사업자들도 전력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공장들한테도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이제 전력망이 꽉 찬 수도권 같은 곳에 무턱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때문에 전력망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쓰는 전기의 일부는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채워야만 합니다. 일종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이 아마 여러분한테 가장 와닿는 변화일 텐데요. 혹시 우리 집 전기요금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바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송전 비용이 덜 드니까 요금을 싸게 해주고 멀리 떨어진 수도권은 더 비싸게 받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요금 문제를 넘어서 기업들이 발전소 근처로 공장을 옮기도록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길게 보면 수도권 과밀화를 풀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정책 도구를 패키지로 담고 있어요. 첫째, 신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해서 혁신을 이끌어내고요. 둘째, 섹터 커플링이라는 걸 촉진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남아서 버려지는 전기를 수소나 열 같은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아주 유용하겠죠? 마지막으로 대규모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늘려서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계획에도 불구하고 마냥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실패 사례들이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비슷한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2009년에는 I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죠. 또 2018년에는 정부 지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갔던 ESS 산업이 연이은 화재 사고랑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핵심은요, 보조금에 의존해서 반짝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거죠.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따끔한 지적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청사진의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과연 이 청사진이 서랍 속에서 잠자는 계획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